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7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휴가들 많이 가셨죠?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를 가신 것 같고 아직까지 휴가지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가지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성공하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 더운 여름 마지막 막바지 더위 잘들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이주호 기자와 함께 뉴스3 짚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말 요즘 뜨겁죠. 엄경아 조선의 국모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조선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정리해 주실 우리 3프로TV 이주호 기자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주말 네.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님 주말에 아이들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10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해야 돼서 첫째랑 둘째랑 나이 차이 그렇게 나요? 9살 차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게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았는데. 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10년 만에 성공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그걸 하려니 30대 때 했던 거랑 40대 때 했던 거는 천지 차이네요. 네. 40대예요? 네. 우리 이주 기자 대단합니다, 진짜. 아이고. 참, 사람이 바릅니다. 예, 바르고 매력 있고. 좋습니다, 우리 이주 기자. 자, 주말 내내 육아로 힘드셨고 그러면 그래도 뉴스는 좀 전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 올림픽부터 잠깐 볼까요? 올림픽? 네. 올림픽 소식 있어요? 아니 소식은 아니고 네.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대한민국이 벌써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지금 5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육상 그리고 수영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는 이제 서구권에서 잘하니까 좀 바뀌겠지만 그래도 5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궁과 양궁 땄고 사격, 공기 소총, 사격 그다음에 남자 쏘는 펜싱. 거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남자 펜싱. 펜싱. 우리 이거 민족성인가요? 쏘고 찌르고. 잘합니다.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요? 잘하는 것 같고.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들.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그것보다도 더 눈에 띄었던 건 다우 30 지수가 제일 크게 올랐어요. 다우 30 지수가. 네. 자, 사실 요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30 지수는 일단 우리가 시가총액 비중으로 지수를 산정하지 않잖아요. 네. 가격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높은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될 때 크게 오르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처럼 가격대가 높은 기업이 좀 올랐던 게 한 가지가 있었고 3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 넘게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3M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는 좀 뭐라고 평가하는 게 되게 큰 게 있냐면 요즘에 그동안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심하다가 가치주 쪽으로의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을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3M이 실적 발표하고 이쪽으로의 로테이션이 크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다우지수도 덩달아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가운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FOMC의 그 FOMC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하진 않겠지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 또 둘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그래요? 딸 하나 더 갈까요? 아니 저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넷 낳으면 집 준다고 아. 법안 발의했어요. 당에서도 뭐 거의 지금 받아들인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넷은 조금 힘들까? 진짜 힘들다. 예.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뭐 하나일 때는 뭐 한 30% 그러니까 공공 저 주택 있잖아요. 네네. 예, 공공 분양으로 해서 뭐 첫째는 30, 둘째는 50, 뭐 셋째 70 깎아주고 네. 넷째는 그냥 100%. 굉장히 혹하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번 잘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뉴스 일단 그 팀원 사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라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정프로님이 제가 막 뭐 버벅버벅하니까 좀 속 시원히 좀 얘기하라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때 속 시원히 얘기 못했던 게 지금 네. 딱 그거였었거든요. 고객 돈 건드린 거 아니냐. 티몬과 위메프의 이제 모회사인 Q10의 구영배 회장이 회장이 혹시 자신이 뭐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들을 위시 인수하고 뭐 인터파크 커머스 인수하고 하면서 고객 돈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객 돈이라 하면 이제 고객들이 셀러들의 고객 돈이. 그렇죠. 네. 이제 결제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셀러들한테 물건 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돈을 있는 줘야죠. 돈 네. 이건 사실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니까 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데 그렇죠. 혹시 이걸 건드렸냐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까지 그 정산 대금 있잖아요. 정산 대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특별한 규제 없이 이용을 해 왔었는데 요거에 좀 이것이 대규모 미정산 대란의 문제점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구매하고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게는 2달 정도까지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팔았던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2달 동안의 대출을 받아왔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선정산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선정산 대출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필요한데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셀러분들이 그 이자가 6% 정도 연 6%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비대칭성이 생기냐면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들은 네. 엄청난 규모의 뭐 몇 조 단위의 미정산 대금을 2달 동안 가지고 만약에 6% 대출만 굴린다고 쳐도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셀러 입장에서는 이 2달 동안 못 받는 돈 때문에 6%의 이자를 내왔어야 되는 거고 이런 되게 비대칭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6조라고 하면 그렇죠. 1조라고 하면 1년에 2달이면 600억. 6%에 그러니까 연간 600억이니까 2달이면 1%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 돈을 물론 그렇게는 안 써왔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못 받아서 이 2달 동안 6%의 이자를 내왔었던 거고. 뭐 그런 거겠네요. 이런 어떤 그 불공정한 행위들,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달 동안 쌓여 있는 금액을 뭔가 플랫폼 업체에서 다른 데 쓰고 싶어 하는 니즈가 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정거래법상 원청이 하청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 대금 결제를 특정 기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관련 법령의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원청에서 하청에게 네네네.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주는 거 막는 것처럼 플랫폼 업체들도 그러면 셀러분들에게 정산 대금을 일찍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규제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부는 필요한 이유가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자가 그냥 판다고 해놓고 결제했는데 그 피지사나 뭐 이런 플랫폼으로부터 그냥 돈 받아먹고 확 튀어버린다거나 뭐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물건 이상 없다, 뭐 구매 확정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약간의 며칠 정도 뭐 기간 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를 환불 네네. 사태라는 이런 걸 이제 대비해서 네. 그러나 이제 이거 2달씩 하는 거는 사실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사실 근데 이거를 바로 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크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뭐 그럴 그러면 수도 그 있겠죠. 정산 네. 금액을 이커머스 업체가 들고 있느냐, 음. 아니면 에스크로로 맡겨놓고 있느냐, 음. 그것만 하더라도 에스크로로 맡겨놓기만 하더라도 네.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규제도 없었다 보니까 사실 에스크로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금감원에서 음흠. 플랫폼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쓸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정위가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하게 되면 사실 제재는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판매자에게 제재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셀러에게 제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거는 판매자에게 대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플랫폼 업체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 건은 판매자는 분명히 돈을 줬고 그 정산 대금을 플랫폼이 이용을 해서 뭔가 한 것 같으니까 네. 요걸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처벌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운. 만약에 근데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셀러들에게 지금 정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 이 Q10이 위씨를 인수한다고 2천억 이상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환불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셀러분들에게 정산이 되냐라는 지적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저 네이버 페이 뭐 이런 데서는 그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한 사람들은 뭐 먼저 환불을 해주는 방안 같은 것들 아마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적어도 이제 네이버 페이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은 그래도 좀 구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뭐 전체 중에 뭐 네이버 페이가 아주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다른 기업들도 뭐 이런 방법들 아마 좀 강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 이게 그런 거죠. 예. 예전에 우리 제가 헬스장 사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네. 헬스장으로 당했던 적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딱 그렇잖아요. 폐업하기 한두 달 전에 가장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놓고 1년치로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 그럼 카드사가 그런 어떤 소비자의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할부로 결제를 하면, 만약에 한 2달 정도만 할부 냈는데 이 헬스장이 폐업을 했다. 그럼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할부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네네네네. 하는 이제 법적 제재, 그러니까 생겼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체들 살펴보면 상품권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얼추 본인들이 팀원을 통해서 발급했던 상품권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의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들도 그렇게 모든 소비자 피해를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본인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부담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다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여튼 하여튼 티몬 UF 사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땅한 법적 처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네. 이 정도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그 주말 사이에 트럼프 후보자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내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의 산업 육성을 요즘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약 뭐라고 합니까? 뭔데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해볼게. 이제
공약 발표 뭐. 네, 선거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유세. 선거 유세. 유세. 아. 유세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애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혼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네.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상화폐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야 뭐 대통령 공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이분은 하여튼 뭘 하면 너무 좀 과해. 이거 완전히 뭐 미국을 무슨 비트코인의 무슨 저 본부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던데. 그러니까요. 야, 그렇게까지 특정 화폐를 이렇게 몰아줄 건가? 더군다나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사실 달러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려가면서 전 세계 통용되는 그 기축통화로서 그 달러가 가졌던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란 건 아마 그게 좀 불가능할 거고. 그렇죠. 네. 비트코인 많이 갖는다는 게 그렇게 미국의 이익 비트코인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게 미국의 이익에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왜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전에 사기라고 얘기했던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대부분 이제 언론의 해석은 후원금을 받아서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뭐 코인으로 받았대요? 슈퍼팩에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치 후원금을 좀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 인출권 아니면 금 같은 전략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 자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걸 기대했던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전략 비축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전략적으로 이제 비축하겠다 요 정도의 이야기까지만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는 반중국 프레임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비트코인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렇게 할 거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 된다.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네. 야, 근데 서로 이 장악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 가상화폐의 힘을 키워주는 일일 텐데 네. 결국 가상화폐의 힘이 커지면 그만큼 달러 패권이 좀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냥 뭐 이런 여러 고민들 당연히 그들도 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땐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만한 고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이제 유세 초기 그다음에 이제 공약 초반에는 굉장히 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프레임들을 많이 짜잖아요. 그런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각이 구성되고 하면은 거기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또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모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정치적인 해석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해온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고하겠다. 나는 첫날부터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겁니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뭐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거의 7만 불에 육박하는 뭐 6만 9천 달러, 7만 달러까지 가기도 했었죠. 다시 또 뭐 거의 최고가 향해서 또 달리는 것 같은데 과연 또 코인 시장 우리나라에도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저는 근데 여기서 그 가상 화폐와 관련된 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걸 봤어요. 네. 어쨌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산업이 더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안 그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되게 부족한 상태로 그 전망이 되는데 만약에 가상화폐 산업까지 육성을 하게 되면은 이 전력 사용량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가상화폐 업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릴 거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또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산업이 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에너지 전환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여러 측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드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네. 그 변압기도 잘하고 전력기도 잘하고 구리 전선도 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도 잘하고. 원자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져가기 큰 산업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아하.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말고 그렇게 발전, 다음에 송전, 배전, 변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나라가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또 큰 기회를 한번 좀 얻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전선주 하나 또 저는 사놨죠. 그 옛날에 제가 그 전력기계 취재할 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 3D 업종이래요. 뭐가요? 그 변압기 그리고 그 배전기기. 힘들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철판에다가 구리선을 감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위험하긴 위험하다. 위험하고 무겁고 힘들고. 사람이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선진국에서는 이걸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튼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그리고 지멘스 같은 기업들 예. 이런 선진국의 전력기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그 선진국에 있던 본사나 이런 생산 기지를 다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놨었어요. 예.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렵다는 3D 업종을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게- 이제 또 네. 각광을 받는 거네. 빵 뜬 거죠. 예. 잘 됐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뉴스.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을 뭐 전략 자산으로 네. 이렇게 비추간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요즘에 그 커버드 콜 ETF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커버드 콜 ETF를 저는 워낙 미국 주식을 오래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콜이면 그게 배당 뭐 이렇게 막 주는 건가요?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배당이 아니라 분배금인데 분배금. 네, 남는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분배금인데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건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초과 수익에 대한 분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그 뭐 ETF가 커버콜 ETF 가운데 하나가 뭐 제피라고 하는 JEPI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엄청난 관심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배당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한 소비자 경고 주의 등급을 이번에 발령을 했거든요. 근데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그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네.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짜리의 주식 기초 자산이 주식이 있으면 이거를 뭐 $11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잖아요. 네.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그 판 건데 그 팔 때는 뭐 예를 들어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원의 수익이 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어요. $110까지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약간 복권처럼.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가 만약에 내가 1,000원 주고 $100짜리를 $11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으면 이게 그게 만기 날이 됐는데 $110가 안 되면 그냥 1,000원 에이 버린다만 약간 복권 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복권 같은 1,000원이라는 그 금액들이 이 ETF 속에 쫙 남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권 산 그 돈, 예. 복권 판매 금액이 남는다. 예. 예? 그럼 그 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남긴 하는데 만약에 안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거의 남죠. 거의 남아요. 왜냐하면 그 옵션은 계속 사니까. 그리고 권리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이 달성되지 못하면 이제 그 저거 되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권리가 다 사라지면서 그 돈만 남는 거니까. 복권 판매 금액만 남는 거니까. 네. 대신 이게 만약에 맞춘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럼 이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예.
왜 이- 복권 1,000원에 팔았는데 당첨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1,000원에 팔았는데 20억을 줘야 돼. 예. 그러니까 손실이 극대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주가는 이 커버드 콜 ETF의 특징이 주가는 하락할 때 끝없이 하락할 수 있고 수익은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아 그래요. 대신 제한적으로 올라갈 때 분배금이 많아서 복권 판 금액이 많아서 주기 좋거든요. 마치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은 것처럼 인식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번 터지면 이제 정신없이 터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대체로 그렇게 자주 터지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터지긴 그걸 하죠. 믿고 이제 사는 건데.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보면은 대체로 한 10%, 11%의 분배금을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와. 그리고 그것도 특히 미국에선 월로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 사면 월로 한 10% 연 1,000원을 예. 12달러 나눠주죠. 그래요? 괜찮네. 그런데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면 예.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0원을 또 주겠죠. 10%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하락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지 말란 얘기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상 한번 이게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끝없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난 모양이군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워낙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졌냐면 지난해 말에 이 커버드 콜 ETF 순자산이 7,700억 원이었었는데 네.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6월 말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 배당으로 주다 보니까 예. 마치 월 배당금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안전한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버드 콜을 이건 뭐 증권사가 파는 건가? 그렇죠. 네네. 증권사에서 파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아니요, ETF니까 자산운용사에서 네. 많이 팔다 보면 또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연 10% 12% 이거 확정으로 받는 건가 하면 굉장히 또 그렇죠. 매력적일 수 네. 있으니까 많이들 아마 좀 사셨던 모양인데 그게 반드시 확정적으로 뭐 10% 12%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네. 이익이 남으면 그 이제 분배금 형태로 그 정도로 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네네. 이거는 이제 알고 사셔라. 그쵸. 이 상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신 모양이군요. 네. 근데 요즘 관심이 진짜 많아졌죠. 커버드 콜에. 네. 그래요.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막 그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분한테 이런 걸 QILD라는 것도 소개받고 막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하단이 이게 그 손실 금액이 생겼을 때는 그 하단이 뚫려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네, 업계에 네, 계신 네, 분들은 하단이 뚫려 있는 상품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월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또 표현을 사람들끼리는 분명 배당이 아닌데 월 배당을 준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배금인데. 네. 분배금은 남는 금액을 나눠준다는 거고 배당이랑 좀 다른. 배당은 다른 거죠. 네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살 때도 항상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손해 날 수도 있다 혹은 뭐 이 정도 이익이 이거를 넘진 않는다는 정도 등등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면 적어도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네. 괜찮은 건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 12% 뭐 월 거의 1%씩 준대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크게 실망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네,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조 기자는 ISA 계좌는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항상 마음의 짐입니다. 어딜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 ISA 계좌는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등에서도 아마 다 받을 텐데 네. ISA 계좌에서 말이죠. 코덱스 ETF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 이거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생방송 라이브 세미나가 내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ISA 계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ISA 관심이 많아갖고 네. 그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거기 이제 ISA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품들의 종류가 딱 좀 제한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서 좀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ISA 계좌를 열었어요. 네. 열고 뭐 연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네. 대충 그거 채워놓으면서 일일이 내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제 성향 투자 성향은 이제 가장 날 위험한 남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네.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그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안정 추구형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품들이 딱 규격화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정해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위험한 걸로 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멋있게 걸어 나왔죠. 다 이렇게. 근데 제일 위험해도 안전할 겁니다. 네, 제일 일반 위험한 걸로 상품보다는 해달라고 안전해. 했는데, 네. 근데 그거 최근에 약간 보니까 조금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역시 내 손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는 게 그나마 좀 난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 하여튼 ISA, 요거는 근데 대부분의 뭐 투자 전문가들이 ISA 계좌만큼 꼭 만들으라는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우리 막 뭐 거래하다 보면은 다음 연도 5월에 그 세금도 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중과세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찾으면 또 거의 15.4%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걸 얘기하는 예. 거니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분도 내일 한번 저녁 7시에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뭐 갤럭시 워치도 주고요. 치킨도 쏘고 베스킨라빈스 또 배민 쿠폰 뭐 스타벅스 등 다양한 상품들도 네. 드린다고 하니까 가셔서 상품만 쏙쏙 빼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 내일 저녁 7시 삼성자산운용 페이지니까요. 한번 잊지 마시고 내일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호 기자와 함께한 뉴스 3 요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겨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또 아빠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